그러면 착화점이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첫째, 압력이 클 때, 주변의 압력이.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발량이 큰 물질일 때. 세 번째로는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 네 번째로는 화학적인 활성도가 클 때, 즉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이 매우 강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습도나 증기압, 가스압이 낮을 때. 가스압이 낮다는 것은 뭐냐면 열을 받으면 스스로 증발할 수 있는 물질들은 증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착화에 이르기가 어렵죠. 그런데 증기가 날아갈 때는 액체가 증기로 될 때는 열을 빨아들이는 증발 잡열이 들어가요. 온도 상승이 없이. 따라서 증기압이 세다라고 하는 경우는 증기가 많이 발생한다. 증발이 활발하다 그 말인데 주변으로부터 그만큼 많은 열을 흡수해서 열이 축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마치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듯이. 그러나 증기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스스로 슥 온도가 올라가요. 축적이 되면서. 그러면은 불이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습도가 낮다라고 하는 경우는 건조할 때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건조할 때 착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 되고 창마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습도가 높으니까. 세 번째, 가연물과 접촉을 하고 있는 금속이 열 전도율이 좋을 때 어떤 가연물질이 있는데 가연물이 있는데 이게 물질이에요. 유효물질인데 금속 물질 용기라든지 이런 데 뭔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금속 용기에. 주변으로부터 열을 빨아들이는데 이 금속이 안쪽으로 열을 쉽게 전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가연물질이 열이 축적이 잘 되겠죠. 그러나 이 가연물질 자체로는 한쪽에서 열을 받으면은 그 부분만 열이 축적이 돼야 돼요. 스스로 속에 다 이렇게 번지고 퍼치고 확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열이 축적돼서 계속 가열이 되고 하면 여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가연물 자체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됩니다. 이 가연물질 구비 조건 중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나 어떤 가연물질을 보관하라고 저장하라고 담는 용기 자체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그 금속 자체는 열을 잘 전해버리면은 속에 접촉하고 있는 가연물질에 열이 많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사류 염물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류가 사류 염물인데요. 탄소와 수소가 주 재료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소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B점은 끓는 온도예요. 끓는 온도. 비등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도는 끈적거리는 성질. 그 다음에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죠. 불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발열량, 불이 붙을 때, 탈 때 나오는 열량. 연소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 낮아지고 줄어드는 것은 증기압, 증발하는 힘이 약해져요. 끈적거리니까. 증발이 활발하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폭발, 화한, 작은 농도로도 왜? 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이제 증발이 돼서 기체로 돼서 나오면 공기 중에 섞여 있으면은 아주 작은 농도로도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폭발 화한과 폭발 상한 또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는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착화점, 열 축적으로 인해서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왜? 점도도 끈적거리고 주변에 열도 잘 전달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증발하면서 열을 스트레스를 해소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 있으면은 한쪽만 우두커니 열이 축적하면 끙끙끙 가슴앓이 하다가 거기서부터 불이 붙는 거죠. 화병 걸리는 거죠.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연소 범위 방금 앞에 이제 나온 건데 연소 범위를 연소가 가능한 범위 그래서 가연 범위라고도 하고 또는 연소가 될 수 있는 한계, 연소 한계 또는 폭발 범위, 폭발 한계 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연소라고 했다가 폭발이라고 했다가 좀 용어가 좀 살벌해졌죠. 사실 정밀한 의미로 따지면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연소는 불이 붙으면 불이 번지는 속도, 화염이 퍼지는 속도가 0.1 내지 10m/s, 1초당 10m 이내로 화염이 퍼지는 속도가 측정이 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연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정상적인 연소 범위를 넘어서서 10m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폭발이라고 쳐줍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폭발 가운데서도 너무나 화염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음속을 돌파하면 초음속이 되면은 폭괭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무튼 연소가 진행이 되면은 급격하게 연소가 확산이 되면서 폭발에 이르게 되겠죠. 결국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이 말은 첫째,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섞어져 있다든지 또는 산소와 섞어져 있는, 즉 공기 속에 가연성 증기, 가연성 가스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농도 범위가 되어야지만이 연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공기와 가연성 기체가 섞여져 있는데 가연성 기체가 너무나 적어요. 농도가 낮아요. 조금밖에 안 섞여 있어. 그런데 불이 붙으면 어떠냐? 휘리릭 하고 타다가 꺼져버리고 휘리릭 하다 타다가 꺼져버리고 옆으로 퍼지지 않는다고 쳐봐요. 그러나 너무 적으면 탈 것이 없어서, 탈 건덕지가 없어서 안 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연소가 지속되고 화재가 퍼지는 거죠. 바로 그 최소한의 어느 정도 연소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그게 연소 하한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가연성 성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되겠죠. 여기는 너무 적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가연성 물질이 어때요? 부족하게 되겠죠. 탈 것이 없는 거죠. 여기는 너무나 많으면은 공기가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공기는 연소의 3요소 중에 들어가죠. 산소 공급원에 들어가는데 공기가 풍부하지 않으면은 질식이 돼서 불이 꺼지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죠. 공기 속에 산소가 21%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적당히 섞여 있어야지 너무 진하게 되어 있으면 또 역시 불이 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이 탈 수 있는 최대한의 농도 범위가 연소 상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의 범위를 연소 범위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가연성 증기가 발생을 했는데 얼마나 위험도가 클까라고 하는 경우는 낮은 농도에서도 일단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연성 기체, 가연성 증기가 낮은 농도에 조금만 발생했는데 조금만 누설돼 있는데도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 이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다는 것은 적은 농도에서도 불이 붙고 찐에도 공기가 부족해도 불이 붙고 불이 안 꺼져 계속 탈 수 있는 그런 가연성 증기면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따라서 연소 범위와 연소 하한이 서로 비교를 해보면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고요. 연소 하한은 낮을수록 위험한데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질수록 위험하게 된 거죠. 연소 범위가 커질수록 연소 하한이 낮아질수록 이것을 위험도라고 합니다. 물론 연소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상한에서 빼기 하한의 차이를 빼본 것을 연소 범위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하한이 가령 2.5%면은 연소가 시작됐다. 연소 상한이면은 81% 이상이 되면 꺼지고 81%까지는 탈 수가 있다. 이럴 때 위험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81% 빼기 2.5% 나누기 2.5% 이렇게 계산하면은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계산한 것은 258하나에서 아세틸렌 가스, 즉 삼류 위험물 중에서 칼슘 카바이트에 물을 뿌리게 되면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아세틸렌 가스는 공업용 가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연소 범위가 넓은 그리고 위험도가 큰, 물론 이氧화탄소를 제외한 가스 중에서 가장 넓은 축에 속합니다. 자, 가연물의 연소 형태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 기체가 타는 형태, 액체의 형태, 고체가 타는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가연물의 형태가 탈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다 형태가 같은 건 아니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형태는 고체 형태도 있고 액체 형태도 있고 기체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물질의 3상태, 세 가지 상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위험물은 뭘로 지정을 했죠? 고체 형태와 액체로 된 형태죠. 상온상합에서 기체 형태는 참고만 할 뿐이지 직접 위험물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체 연소 형태에 가장 연관이 깊은 게 가스 자격증이죠. 가스는 다 기체만 취급하니까요. 자, 이 중에서 기체 연소는 첫째가 확산 연소 형태인데요. 공기 중으로 기체가 흩어지면서 확산이 되면서 퍼지면서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액체 연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증발 연소와 분해 연소가 있습니다. 증발 연소는 상온에서 그냥 놔둬도 저절로 증기가 많이 활발하게 증발을 하면서 공기 중에서 연소가 될 수 있는 연소 범위 농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체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류 염물 종류 중에서 세세하게 나눈 것 중에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일석유류, 이석유류 이런 종류들은 상온에서 쉽게 증발이 돼서 증발연소 형태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온에서도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증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가연성 증기가 잘 나오지도 않고 해서 그냥 액체 표면에 위에다 이렇게 불씨 되고 있으면 불이 잘 안 붙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연소가 되느냐? 열을 많이 가해서 열 때문에 이제 활발하게 증발하면서 또는 속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가 되면서 가연성 기체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그런 종류가 분해 연소라고 하는데 사류 염물 중에서는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유 이런 종류가 속합니다. 이런 것은 분해 연소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고체 형태의 연소인데요. 고체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연소는 고체 표면이 불꽃이 없이 빨갛게 전체가 가열되면서 산화가 진행이 되는 걸 말해요. 오리지널 숯불이라든지 나무를 건류시켜서 구워놓은 것을 숯이라고 하죠. 공기를 차단하는 채로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불순물 성분이 싹 날아가고 나무가 숯이 되죠. 마찬가지로 석탄을 숯을 굽듯이 구워놓은 것을 코크스라고 합니다. 석탄을 구워놓은 것 이것을 코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숯이나 코크스 위에는 어떤 형태가 표면 연소 형태를 띠고 있냐면은 금속 가루 형태, 금속분 형태가 고체 표면에서 곧바로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면 연소입니다. 두 번째 분해 연소는 뭐냐면은 이 고체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원래 열을 가하고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증기가 발생하는데 모두 물론 탈 수 있는 증기, 안 타는 증기, 기타 등등 종합적인 복합적인 증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가연성 증기에 불이 붙는 거죠. 이게 분해 연소인데 형태가 뭐냐면은 목재, 석탄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열하면은 어느 정도 뜨거운 열에 의해서 나무의 셀룰로스, 섬유질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게 탈 수 있는 가연성 증기로 분해돼서 날아 올라오면 거기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는 거죠. 분해 연소는 특징이 고체 연소가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활발하게. 그 다음 고체인데도 증발 연소가 되는 게 있어요. 액체처럼. 그게 뭘까? 열을 가하면은 고체가 녹아요. 액체로. 그리고 기체로 돼요. 증발을 해요. 또는 열을 가하면 고체가 액체를 건너뛰고 기체로 곧바로 승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기체가 불이 붙는 건데 대체적으로 파라핀, 나프탈렌, 또 황 같은 거, 인 같은 거 이런 종류가 증발연소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기연소인데요. 도자기 연소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연소가 되는 것인데 가연물 속에 내부에 산소가 이미 포함돼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 효과로는 효과가 없는 거. 공기를 차단했는데도 이미 몸뚱아리 내에 산소 공급원이 포함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연소가 가능한 형태인데 위험물 중에는 오류 위험물이 거기에 속하고 있죠. 오류 위험물은 사류 위험물 기름 종류에다가 산소를 많이 결합시킨 과산화물 형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어떤 성분을 결합을 시켜 놓은 거죠. 그게 오류염물이기 때문에 오류염물은 자기 연소 형태를 띠는데요. 오류염물은 질식 효과는 효과가 있다 없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질식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류연물은 이처럼 연소가 진행될 때 나오는 강력한 열 자체, 열을 없애주는 냉각소화 방법,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연 성분과 연소 반응식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한번 보시고 화학에서 또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화학적으로 기초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시면 엄청 수월하게 외워집니다. 이거 대부분 반응식 나오기 시작하면은 반응이 일어나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포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연소가 되는 것 같고 남는 것은 하얀 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포기하는데 일반화학을 조금 설명할 때 그걸 자세히 복습을 하시고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기화합물 성분이 연소가 되는 건데 유기화합물은 뭐냐? 안성이나 이런 데서 유기, 방자 만드는 게 아니고 기운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기운이냐? 생명의 기운이 있는 화합물.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동물의 간이나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주 재료가 뭐냐면은 사람이 밥 먹을 때 탄수화물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 그렇게 말하죠.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탄소,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주성분이 탄소, 수소. 그 다음에 S는 황이고요. 황. 그 다음에 P. E는 P라고 하는데 포스포레이트예요. 원래 영어 단어로 포스포레이트. 영어 인이. 그래서 이니셜 P를 씁니다. 자, 탄소가 타고 나면은 연소가 된다는 것은 탄다는 것이고 탄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산화 반응이다 그랬죠. 그것도 속도로 말하면은 급격한, 격렬한 산화 반응. 너무 뜨겁게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빛과 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발생하는 열이 연소열이죠. 발열량이고요. 그리고 빛이 나는 것은 화염이죠. 화염에 빛깔이 나오는 거죠. 탄소가 타면은 산소와 결합돼서 O2하고 타면은 탄산가스가 된다. CO2. 읽는 방법도 자꾸 복습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수소 H2는 O2 산소가스의 반절 2분의 1과 만나서 H2O가 된다. 네, 아래첨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황은 S가 O2 산소가 만나서 SO2 이산화황이 된다. 아황산가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E는 물론 P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개수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또 화학에서 등장하는 것인데 이런 숫자들 외우기가 대단히 까다롭죠. 초보자들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숫자들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게 되려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당연히 그 숫자를 써야지 라고 하는 지식의 기초는 뭐냐? 화학입니다. 화학. 특별히 화학에서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집중적으로 딱 설명을 할 때 잘 보시면 어렵게 설명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이 숫자들이 저절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숫자를 써야지라고 해서 반응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P4와 산소 O2 5개, O2가 만나서 P2O5 2개가 만들어지는데 오산화인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P2O5는 오산화인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화물 종류가 아니라 금속의 연소입니다. 유기화물하고 금속은 다르죠. 사람 몸에서 저절로 금속이 나오는 건 아니죠. 금속 성분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외부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가령 사람이 살찌기 위해서 지방을 아무리 고기를 걸러내고 먹어도 어때요? 지방이 끼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은 간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로 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다른 형태로 물질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채소만 먹었는데 밥만 그냥 쌀밥만 먹었는데 빈혈이 해소됐다. 몸에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겼는데 그런 건 아니죠. 철분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죠. 몸에서 금속은 안 만들어져요. 이런 것은 무기물질인데요. 이 금속이 연소될 때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금속이 됩니다. 1쪽에 있는 거, 2쪽에 있는 거. 이 족이라고 나오는 것은 또 역시 화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런 걸 구분을 안 하고 마냥 종류마다 전부 다 외우고 있으면 엄청 깝깝하죠, 이게. 외워지지도 않아요, 이 숫자 자체가.
그래서 역시 화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접근하려면 너무 수월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 1족 금속 원자는 2개, 2족 금속 원자는 1개하고 산소 원자 각각 1개씩하고 결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산소 원자 1개가 아니고 2개가 써져 있다. 이 뒤쪽에가 O로 끝나는 게 아니라 O2, O2 이런 식으로 또는 O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러면은 과산화물이에요.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는. 금속에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는. 지나치게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인류 위험물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붙어 있는 산소 때문에 이 산소가 지나치니까 열을 받게 되면은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붙어 있던 산소 개수만큼 떨어져 나와요. 분해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분리가 되면서 다량의 산소가 뿜어지기 때문에 화재 현장 근방에 이런 물질이 있으면 열받아서 스스로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막 뿜어내니까 부채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바로 그런 원리가 됩니다. 각각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는가는 화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소 폭발 폭갱이 있는데요. 연소 폭발 폭갱은 정상적인 연소는 연소할 때 열의 발생 속도와 확산 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정상 연소라고 하는데 그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0.1에서 10m/s 초당 이 정도 범위 이내에 속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연소 범위 그렇게 불러줍니다. 하지만 이게 상회가 되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열이 발생하는 속도가 확산하는 속도를 지나치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폭발이라고 하고요. 이게 폭발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너무 지나쳐서 음속이 초과된다. 그러면은 폭괭이라고 부릅니다. 연속수가 그럴 때는 어디까지 빨라지냐면은 1000 내지 3500m/s까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완만하게 연소가 됐는데 불이 이렇게 퍼지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져서 초음속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완만하게 연소가 시작되어서 음속을 돌파할 때까지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에 이를 때까지 그 도달하는 거리를 폭갱 유도 거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D 약자로는 DID 그렇게 말합니다.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은 정합점은 크고 지름은 작을 때 암기법인데요. 정상적으로도 연소 속도가 원래 빠른 가연물질일 때, 두 번째로는 주변의 압력이 높은 상황일 때, 그 다음에 점화원의 에너지가 처음에 불을 붙였던 그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 때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경에서, 관 속에서 화염이 번지고 있으면 관의 지름이 작을 때일수록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집니다.